는요 컴퓨터 기원과 세대별 특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 핸드폰이라고 하는 기계가 오늘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가 계속해서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는 약 5,000년 전에 주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중국에서 만들어냈어요. 왜? 편리하게 계산하려고. 그게 이제 쭉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1600년대에 와서 그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파스칼, 그 유명한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 한 그 파스칼이 톱니바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전화기 다이얼 있죠. 전화기 다이얼을 이제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한 게 이제 전화기 다이얼이고, 오른쪽으로 또르르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0에서부터 1, 2, 3, 4 눈금을 매겨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9까지 갔어. 근데 3을 더 돌리면, 하나 둘 셋을 뜨륵뜨륵 돌리면 톱니바퀴에 의해서 툭툭툭 치고 올라가서 이쪽에는 다시 1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12가 되게끔. 9 더하기 3, 그러면 9만큼 돌리고 3을 돌리면 12가 되게끔 그렇게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치차식 계산기라고 보통 불러요. 치차가 한자로 우리말로 이제 톱니바퀴예요. 영어로 기어. 예.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면 뺄셈이 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덧셈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계산기를 1600년대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거죠.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이 계산기를 이렇게 일본에서 생산한 계산기가 있었어요. 요만하게. 그래서 얇은 뭐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덧셈, 뺄셈이 되는 거를 그때 한번 사용해 봤었어요. 근데 참 재밌더라고. 쉽잖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덧셈이 되고 8자리가 있으면 1000만까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쭉 세월하다가 대학에 가서 컴퓨터를 전공하다 보니까는 이 계산기 설명을 교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 그림도 이렇게 있으니까 봤더니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생산을 했던 거지. 저는 그거를 어릴 적에 한번 사용을 해봤었고, 그렇게 뭐 멋있게 만들지는 않았겠지. 1600년대니까. 그러다가 또 세월이 한 200년 지났죠. 그래서 찰스 바벳이라는 사람이 차분기관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차분기관. 그리고 나서 해석기관이라는 걸 이때 다시 또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해석기관은 만들다가 불이 났어요. 다 홀라당 태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는 안 탔어요.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다가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는데, 설계도가 이제 남아서 봤더니 입력하는 공간을 따로 두고 그걸 계산하는 곳을 따로 두고 계산된 결과를 보관해 두는 곳이 따로 있고, 그렇게 설계도를 그려놨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날의 컴퓨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입력장치, 처리장치, 저장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컴퓨터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지, 뭐 그랬다고 어쩌라고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점차 발전을 하는데, 이 홀러리스라는 사람은 통계학자예요. 미국 통계청에서 근무하는 통계학자인데, 우리 인구조사 하잖아요. 통계 업무 한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미국 수 그렇게 하겠죠. 우리도 뭐 외국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한 거니까는. 근데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결과가 한 7, 8년 만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10살이 몇 명, 11살이 몇 명, 또 세수를 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콜로라도에 사는 사람 몇 명, 하와이에 사는 사람 몇 명, 대졸자는 몇 명, 뭐 상업하는 사람 몇 명, 자영업하는 사람 몇 명,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 이거지. 그래서 홀러리스가 우리 그 OMR 답안지 있잖아요. OMR 답안지. 거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라고 하는 거야. 종이를 주고, 빳빳한 종이를 주고, 거기다 표시를 하면 구멍을 뽕뽕 뚫어요. 천공카드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 뚫은 데다가 빛을 비치든지, 뭐 솔같이, 칫솔 같은 센서가 지나가게끔 하면, 아, 여기는 이쪽에 체크가 되면 남자고, 이쪽에 체크가 되면 여자고, 이런 식으로 체크하게끔 그걸 만들어서 연습을 해봤겠죠. 그래서 이 1893년도 이때쯤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해요. 전국 통계 업무에. 통계 업무에 도입을 했는데 결과가
3, 4년 만에 나오더라 이거야. 7, 8년 걸리던 게 3, 4년 만에 답이 나오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7년, 8년 전에 통계 업무 했던 게 그때 지금 나온 거잖아. 근데 이걸 이용하니까 3, 4년 전에 했던 게 보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정치하는데 또 경제나 이런 거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천공카드 시스템을 우리 컴퓨터에 도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였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획기적으로 뭘 발전을 시킨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에 장치로 들어온 거고, 입력 장치로 들어온 거고, 또 출력 장치로도 도입이 됐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OMR 답안지 같은 걸 타자기에다 꽂고 입력을 해요. 지금은 키보드로 입력하지만 초창기 때는 종이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럼 타자기로 A, B, C, D 치면 A, B, C, D라고 치고 거기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요. A 코드에 맞춰서 위아래로 구멍이 뚫려. 그럼 그거를 이렇게 싸서 읽어드리면 종이가 한 장씩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에 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튜링 기계는 시험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고요. 저도 튜링 기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마크 1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하버드 대학에서 에이컨 교수하고 IBM 들어보셨죠? IBM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하버드 대학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마크 1이라는 기계를 만들어요. 왜 만들었느냐? 국책 사업으로 만들어요. 미사일의 탄도 계산을 위해서 합니다. 탄도 계산을 만들었는지 원자 핵 반응 분열을 계산했는지는 제가 혼동이 되는데 하여튼 뭔가를 계산해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 때문에. 예.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만드는 것이 1944년에 만든 마크 1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 숫자로 마크 1이라고 하는 기계식 계산기를 처음에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있는 에커트와 머클리라는 두 교수가 또 국책 사업으로 뭐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만든 게 애니악이라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얘는 진공관을 이용해요. 진공관을 이용하고 1초에 한 3,000번의 연산합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커요. 한 30톤 정도 나가고요, 무게가. 가로 세로 한 35제곱미터 정도 나가니까 요 강의실에 딱 집어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주저앉죠, 이 건물. 30톤이니까. 예. 근데 전기도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 기계를 사용할 때는 동네방네 이제 확성기를 틀어서 연락을 해서 정전을 알려주고 정전을 시키고 이 기계를 돌렸다, 이런 야사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전기를 많이 먹는 기계였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5 더하기 3, 만약에 5 더하기 3을 하고 싶다 그러면 5라는 숫자를 코드에서 빼서 3이라는 숫자를 코드에서 빼서 어디에다 꽂아요, 두 개들. 그리고 더한다는 명령을 줘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작동을 시키면 5와 3이 더해져요. 그럼 그 결과가 뭐 종이에 찍혀 나오던, 아까 여기 천공카드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종이에 찍혀 나오던, 그때는 모니터가 없었으니까 하여튼 뭔가 나왔겠죠. 그렇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 더하기 2를 또 해야 돼. 그러면 또 5와 2라는 코드를 집어넣고 더한다는 명령을 또 넣어줘야 돼요. 매번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엑셀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를 켜면 어제 설치한 엑셀이 사라져 있어. 엑셀을 또 설치해야 돼. 그리고 컴퓨터를 이제 엑셀을 작업하고 끝내. 그리고 컴퓨터를 껐어. 다시 키면 엑셀이 없어. 그럼 또 설치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엑셀을 설치해 놓으면 그냥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까? 이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장 방식.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 놓고 쓰자 이거죠.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폰 노이만이라는 교수가 46년도하고 49년도 사이에 46년도하고 49년도 사이에 폰 노이만 교수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학계에다가. 그 논문을 보고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윌키스 교수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윌키스 교수가 그래, 그럼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한번 기계에다 넣어보자.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라는 명령을 미리 넣어놓고 내가 더하기라고만 알려주고 쫙 작동을 시키면 더하기가 되고 빼기라고만 알려주고 하면 되지 매번 덧한다는 명령을 또 넣어줄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컴퓨터가 돼요. 요 애니악의 C는 캘큘레이터예요. 계산기. 컴퓨터가 아니라 캘큘레이터고 에드삭의 C는 컴퓨터예요. 위에 건 뭐라고 했어? 캘큘레이터, 계산기. 탁상 계산기라는 캘큘레이터 있죠? 우리 그 스마트폰에도 보면 계산기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우리는 영어로 캘큘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C자고 에드삭의 C는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 그러니까는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세계 최고고, 세계로 최초고, 세계로 가장 좋은 거,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좋은 거는 다 미국 거여야 돼. 그네들 문화가.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뭐 두 번째 해도 되지. 안 돼. 미국은 무조건 1등 아니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에커트와 머클리 그 두 교수가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든 컴퓨터들은 회사가 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위해서 만드는,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를 판매용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 다음에 더 성능을 좋게끔 만들어서 팔아먹자 이거 팔아먹자. 그게 상업용 컴퓨터죠.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그게 유니백이에요. 유니백 1. 1951년이면 우리나라 한국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컴퓨터 팔아먹고 있었어. 그래서 미 통계국에 이제 납품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드박은 세계 최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험엔 얘는 안 나와요. 근데 폰 노이만이 만든 건 아니고요. 에드박은 에커트와 머클리 교수가 만들었어요. 폰 노이만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학자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요거는 오류가 난 거예요. 시험에는 요거만 나와요. 마크1, 애니악, 에드삭, 유니백. 딱 요 세 개면 네 가지 외에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는 마크1, 애니악, 에드삭, 유니백. 애니악? 예. 발음을 애니악이라고 일반 우리가 그냥 읽어요. 그 다음에 에드삭, 유니박. 예. 마크1, 유니박, 애니악, 에드삭, 유니박 1. 이 네 가지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로 상공회의소에서 자격증, 우리 커말 자격증 2급에 대한 출제 범위가 조정됐는데 조정된 내용에 보니까는 이 컴퓨터 역사에 대한 거는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컴퓨터가 쭉 발전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얘가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처음에는 뭐예요? 수렵세대, 수렵시대, 뭐 농경사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철기문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1940년대에 만들었던 마크1, 애니악, 에드박, 뭐 이런 거, 유니백 이런 것들은 회로가 진공관이 들어있어요. 진공관. 그 진공관이 들어있고 주기억 장치로는 드럼이라는 걸 썼어요. 드럼. 마그네틱 드럼. 그러니까 캔 있죠, 캔. 캔을 이렇게 바베큐 통에다 이렇게 꽂아갖고 돌리듯이 겉표면에다가 기록을 하는 방식이 마그네틱 드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드럼통 하면 드럼통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돌돌돌 이제 가운데다 이렇게 꼬챙이 꽂아가지고 돌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표면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꽉 차면 어떻게 돼요? 지우고 다시 써야지. 지우고 다시 써야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1세대 때는 사용했어요. 1세대 때는 어떻게 하면 기계를 작게 만들까? 진공관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형광등 있잖아요. 형광등 굵기만 해요. 그리고 길이는 한 요 정도 길이. 요런 게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때 그 책자에 보면은요 18,800개 꽂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근데 이거 만지면 뜨겁거든요. 그럼 이게 18,000개 꽂혀 있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건 찜질방이 아니야. 화로지 화로. 화덕이라고 화덕. 그러니까 허구한 날 뻥뻥 터졌겠지. 그러면 또 갈아 끼고 했겠지.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얘 때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개발을 중점을 했어요. 그래가서 이제 2세대는 미국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타라는 걸 발명하는데 이 트랜지스타는 우리 새끼손톱 절반만 해요. 새카맣게 돼 있는데 새카맣게 돼 있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죠. 트랜지스타 라디오. 네.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만하게 큰 거 라디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라디오 들으시고 했던 거 있단 말이야. 그게 트랜지스타 라디오야. 근데 그 트랜지스타 하나가 진공관에 한 20개 정도 역할을 해요. 10개, 20개.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나 작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2세대 들어와서는 이제 언어가 개발되기 시작을 하고요. 운영체제라는 게 도입이 되고요. 온라인. 선이 연결돼가지고 이쪽과 저쪽이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자료를 보내고 받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세대는 반도체가 등장해요. IC가 반도체입니다. 집적 회로라고 하는 IC가 들어와서 이제 시분할 시스템, 뭐 다중처리, OMR, OCR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요. 특히 MIS, 경영 정보화 시스템이라 그래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경영 정보화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회사 전반적인 걸 경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이때가 1964년도예요. 이때 요 IC라고 하는 칩을 부착을 해서 만든 컴퓨터 중에 가장 강력한 컴퓨터가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360이라는 모델입니다. 360. IBM 360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360. 360이라는 숫자를 딱 뭐가 떠올라요? 그렇지. 360도면 온 세상 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이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랬더니 MS에서 오피스 360이 나왔어요. 오피스 360. 우리가 쓰는 건 이제 오피스 2013 뭐 이런 거잖아요. 엑셀 2007이니까 오피스 2007인데 오피스 360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말로 이제 통용이 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반도체를 집약을 해가지고 더 고밀도 집적 회로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때 이제 70년대 말 이제 PC가 등장을 하죠. PC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밀도 집적 회로 해가지고 5세대 80년대로 가서 90년대로 가서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의 회로들이.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 안에는 우리 개인용 컴퓨터잖아요. 이건 4세대일까 5세대일까? 5세대겠죠. 5세대겠지. 4세대가 처음 등장한 게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초창기 PC가 4세대니까 지금은 다 5세대죠. 그렇죠. 예.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해서 좀 볼게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이제 폴란드 수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예, 프로그램 내장 방식 중간에 있죠. 예, 폰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제안을 해요. 프로그램을 시스템 내에다가 미리 탑재를 해놓고 쓰면은 편할 거 아니냐. 저도 뭐 논문 자체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발표하니까는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를 개발하던 그 학자들이 그러자, 그렇게 해서 만들자 해서 이제 우리 지금 시스템들은 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죠, 당연히. 예. 자, 처리 능력에 대해서 볼게요. 페이지 넘어갑니다. 처리 능력. 자, 컴퓨터가 어떻게 분류를 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있죠. 사람도 분류하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그래서
못생겼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개성 있는 사람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분류할 거냐?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분류하면 공부하는 책에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하느냐? 처리 능력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리 능력이 높은 게 비싼 거지 뭐. 근데 돈 얘기하면 싫어하거든 교과서에서는. 자, 첫 번째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는 뭐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겠죠. 인공위성을 제어하고, 예, 그다음에 일기예보 뭐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항공산업 이런 데 도입이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그 우리나라 그 항공기 제작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주항공연구원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연구원들이 우리나라 기술로 항공기를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기상청에도 우리나라 슈퍼컴퓨터가 지금 2개가 들어있고요. 통계청에도 들어있고요. 통계 업무 하려니까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국방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해놨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8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슈퍼컴퓨터들은 가격이 보통 한 100억 이상씩 간대요. 100억 이상이 가요. 굉장히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테라플롭스라고 돼 있어요. 테라가 1000억이에요. 테라가 1000억. 기가 다음에 테라인데 기가가 10억이고 테라가 1000억인데 1000억? 아니다. 10억. 1조가 되겠지. 그러면 10억에 1000배가 얼마예요? 10억에 1000배가 1조가 되겠죠? 예. 10억에 100배가 1000억이니까는 15개 1000배가 1조. 1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테라니까는 50조죠. 50조. 초당 50조의 연산을 하는 50조 개를. 근데 얼마나 숫자를 계산하냐? 5 더하기 3 이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숫자. 이 플롭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수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 나누기 3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막 복잡한 거, 그런 것들을 천문학적인 숫자 뭐 이런 거를 막 연산하고 하는 거를 초당 50조 개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가 중국에 있는데 걔는 이제 3경계를 계산한다 그래. 초당 3경계. 그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니죠. 너무나도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이제 슈퍼컴퓨터는요, 초대형 컴퓨터라고 불러요. 초대형 컴퓨터. 그럼 이제 초대형 미치니까 대형이죠. 대형, 중형, 소형. 그런 걸 우리는 보통 메인프레임이라고 불러요. 메인프레임.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형 밑에는 미니 컴퓨터니까 조그만 게 아니고요. 한 2, 3억 정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니 컴퓨터는 보통 그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또 연구소나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소형 이런 걸 쓴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해요. 마이크로 컴퓨터는 뭐냐면, 슈퍼컴퓨터는 몇 사람이 쓸까요? 여러 명이 쓰겠지. 혼자 쓰진 않겠지. 슈퍼컴퓨터를 선을 연결해요. 대학에 연결을 해놔요. 대학에. 각 대학마다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대학 컴퓨터실에, 전산실에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이제 슈퍼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시간당 사용료가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PC방 가면 1시간에 뭐 1000원 내고 게임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할 때 그걸 쓰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 컴퓨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본체는 하나인데 모니터 키보드가 10개야. 그 본체 하나에다가 10명이 쓸 수 있는 단말기죠.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연결해갖고 10개를 꽂아. 그럼 10명이 본체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그러면 미니나 중형, 대형, 슈퍼는 더 많겠죠. 동시에 수백만 명도 쓸 수 있어요. 성능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영화를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게 구미호란 영화입니다. 고소영 씨가 주연했던. 그러면 이제 고소영 씨 얼굴이 여우로 쫙 변하는 머핀 기술을 입혀가지고 여우로 쫙 변해요. 근데 영화를 망했죠. 흥행은 망했어요. 근데
미국의 주라기 파크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예. 그 주라기 파크라는 영화도 슈퍼컴퓨터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픽 편집을 했는데 슈퍼컴퓨터 6대를 6개월인가 빌려가지고 병행 처리를 해가지고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편집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슈퍼컴퓨터를 6개월을 한 대도 아니고 6대, 5대를 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진짜 공룡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게 컴퓨터 기술인 거죠.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그냥 옛날 같으면 조그만 공룡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배 같은 것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배 띄워서 이렇게 영화도 제작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실물처럼 만든 거죠. 그게 슈퍼컴퓨터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PC는 이제 여기 워크스테이션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PC라고 불리우는데 PC 이 책에 좀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PC는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혼자 쓰는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의 줄임말이 PC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뭐 여기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미니 컴퓨터들은 본체 하나를 두고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거지만 PC는 나 혼자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쓰느냐, 얘가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쓰느냐. 그걸 데스크탑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 책상 위에다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노트북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데스크탑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과거에는 얘가 넓었어요. 눕혀놓고 썼단 말이야. 눕혀놓고 이게 본체를 눕혀놓고 위에다 모니터를 놓고 썼단 말이에요. 디스켓을 이렇게 꽂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세웠어 얘를 타워형으로. 그래서 빅타워도 있어. 빅타워. 바닥에서 우리 책상 높이까지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더 높은 것도 있었어.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한 그렇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예, 그래갖고 뭐 1,000만 원씩도 판매하고 뭐 600만 원, 800만 원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타워가 너무 크니까는 바퀴를 달아가지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좀 줄였어. 그게 지금 우리가 강의실에 있는 미들 타워 정도. 이게 미들 타워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빅 타워 이런 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런 타워형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어느 회사에서 야 저런 건 너무 크니까 작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이 나온 거지. 작게 만드는. 그 이제 이동 중에 무릎에다 올려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죠? 랩탑이라고 부르죠. 무릎에다 올려놨으니까 랩탑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어느 회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에서 랩탑 종류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트북하고 부른 거야. 노트북이 책이니까 맞아. 책처럼 생겼네. 이렇게 피우면 되겠네. 접고 피우면 되겠네. 그래서 노트북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랩탑의 대명사가 노트북이 된 건데 이 노트북은 어느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에요. 여러분 정종 아시죠? 정종이 뭐예요? 술인데 본래 청주죠. 청주. 일본 회사에서 만든 청주인데 그 청주 중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참이슬도 있고 진로. 근데 우리가 소주 사와라 그러면 옛날에 진로 사와라 그랬거든. 소주를 사오라는 게 아니라 진로 그러면 두꺼비 뭐 이런 것처럼 소주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정종 그러면 청주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정종 그러거든. 그러니까 노트북 그러니까는 이 노트북은 이제 랩탑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랩탑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팜탑도 있어요. 팜탑은 손바닥에다 올려놓는 거야. 예. 조그마지도 않아요. 요만했었어. 제 기억으로는 요만했었어. 얘 뚜껑을 열면 이렇게 뚜껑이 화면이 보이고 키보드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전자수첩만한 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뭐 CD가 들어가요. 뭐 키보드를 꽂아, 뭐를 꽂아. 되게 불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 본체에서 케이블을 연결해요. 프린터 연결하는 데다 꽂고 거기엔 또 케이블 꽂는 데가 있어서 그런 케이블을 사가지고 꽂으면 여기서 명령을 줘서 글로 데이터를 보내고 거기 설치하고 뭐 이렇게 불편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어 볼까 했겠지. 저도 컴퓨터 생활하면서 사보지는 않았지만 만져보기는 여러 번 해봤었어요. 아주 불편합니다. 못 써요. 성능도 안 좋고. 근데 저희 집에 한 대 있어요. 있기는. 훗날에 이제 우리 애들이 뭐
뭐라 그러죠? 동영상 보는 거, 인간 같은 걸 보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 사줬는데 그게 팜탑이더라고. 거기 윈도우가 돌아가고요. 엑셀도 실행하고 다 돼요. 그 윈도우 C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돌면서 이제 그걸 갖고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컴퓨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별로 효율성이 없으니까 이제 사라졌다가 PDA라는 게 어느 날 나와요. PDA. PDA는 뭐냐면 핸드폰인데 전자수첩 기능도 있고 뭐 개인정보 관리하는 기능 이런 거 있고 좋더라 이거지. 그래서 PDA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핸드폰이지 스마트폰이지.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에 나온 거. 그게 이제 PDA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팜탑이라고 불릴 만한 거는 그런 거겠지 뭐 아이패드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지금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이런 거 갤럭시 이런 것들이 팜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이거다 저거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런 구조가 생겼구나 이렇게 구분을 했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제 분류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는 남자, 너는 여자,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너는 한국 사람, 너는 미국 사람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분류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능을 갖고 분류했었어요. 고성능 슈퍼서부터 개인용 컴퓨터까지 이렇게 쭉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온 걸 한번 보면은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취급하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더라 이거야.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디지털은 뭐예요? 우리 컴퓨터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디지털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지. 숫자를 넣고 숫자를 계산하면 그거를 글자로 출력을 하고 뭐 이런 게 디지털 컴퓨터죠. 아날로그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과거에 체온계 있죠. 체온계 온도계. 병원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이 애기 겨드랑이에다가 체온계를 꾹 꽂아 넣잖아요. 그럼 애기가 깜짝 놀라. 차가운 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빼서 이렇게 보죠. 그러면 체온이 어떤 저쩌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귀에다 디지털로 딱 방아쇠 당기면 온도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아날로그는 그렇게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그래프. 현재 온도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제 시계를 보잖아요. 이렇게 시계. 옛날 그 바늘 시계를 보면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일 거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용광로 온도를 잰다.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용광로 온도도 다 디지털로 재더라고요. 아날로그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한강 그 홍수 통제소에서 지금 뭐 저기 그 잠수교에 뭐 수위가 몇 미터가 됐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리마다, 교각마다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센서에 이렇게 물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작동이 되겠지. 그럼 한강에 어느 다리에 현재 물 높이가 몇 미터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제 보여주게끔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다 이거죠. 아날로그는 특수한 컴퓨터예요. 그 목적으로만 써요. 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포사격을 하려면 각도를 재고 높이를 재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그 이제 그 타켓이죠. 타켓에 나가 있는 관측하는 사람들이 좌표를 불러줘요. 여기 현재 위치가 어디니까는 이쪽으로 포를 쏘세요 라고 이렇게. 그럼 좌표는 받았는데 포를 쏘면 글로 가요? 힘을 줘야지. 포탄에 너무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 포탄을 너무 세게 쏘면은 딴 데 가겠지. 각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풍향, 습도 이런 거 기호에 맞춰갖고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 계산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를 빵 쏘면 이제 거기 도착을 하겠지. 그러면 똑바로 안 맞으니까 야 오른쪽으로 빗나갔다 왼쪽으로 빗나갔다 덜 갔다 더 갔다 또 무전기로 얘기하면 또 쏘고 이렇게 하고 적을 선멸하는 그런 건데 그것도 계산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컴퓨터인데 그거는 그 포사격하는 계산만 하지 다른 건 못해요. 그런 거는 아날로그 컴퓨터라 그러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짬뽕이에요. 짬뽕. 섞인 걸 하이브리드라 그러지. 하이브리드 자전거 혹시 보셨어요? 하이브리드 자전거?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막 페달을 밟고 가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터리가 돌아. 그럼 지가 막 가. 뭐 2시간인가 간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저쪽에 가고 전기 코드에다 꽂으면 또 충전이 되면 또 일 마치고 또 가만히 있으면 페달 안 밟아도 가만히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하이브리드 자전거라고 하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잖아요. 뭐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같이 쓰는 자동차 있어요. 다 하이브리드. 예, 많잖아요.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짬뽕이야, 짬뽕. 짬짜면 이런 거. 짬짜면.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한 그릇에 나오는 거. 이게 하이브리드야. 그러니까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입력을 받아서 디지털로 처리해가지고 출력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짬뽕형 컴퓨터를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고, 사실은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날로그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썼으니까 전 봤고, 디지털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 다 디지털 컴퓨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시험에 요게 잘 나와. 요거 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표부터 볼게요. 입력 형태가 뭐냐 이거죠. 디지털은 숫자 입력해요? 글자 입력한다고. 그러면 뭐로 쳐요? 화면에 글자로 출력하잖아요. 5 더하기 3이 얼마냐? 그럼 8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연산은 산술 및 논리 연산을 한대요. 산술 및 논리 연산. 산술 연산이 뭡니까? 5 더하기 3은 8이 가는 거고, 논리 연산은 뭐예요? 네가 나보다 크냐 작으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게 논리 연산이거든. 속도가 느려.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빨라. 왜 빠른가를 먼저 볼게요. 엑셀을 실행하는 게 디지털 컴퓨터예요. 그러면 컴퓨터 전원을 켜야죠. 엑셀을 실행해야죠. 데이터를 입력해야죠. 그게 디지털 컴퓨터란 말이야. 근데 용광로 온도 재는 건 어떻게 돼요? 전원을 켜면 온도가 쫙 나오잖아. 얼마나 빨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로 나오잖아. 그래프. 우리 그 병원에 가면 심전도 한다 그러잖아. 이렇게 띠띠띠띠띠띠 하는 거 이거. 찌 그러면 이제 강 건너 가신 거잖아. 요단강 건너 가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뭐 이런 거를 본단 말이야. 맥박도 이런 거를 보고. 옛날에는 그 우리 맥박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청진기 꽂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팔뚝 디밀면 숫자로 쫙 나오잖아. 동사무소 가도 그런 거 있대요. 그게 이제 디지털이고, 혈압 재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미적분 방식을 사용했다 그래요. 아날로그는 미적분 방식. 디지털은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은 논리 회로를 사용하고, 논리 회로.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 증폭 회로를 사용하고. 그리고 디지털은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엑셀이 필요해야, 엑셀이 있어야 엑셀을 쓰지. 근데 아날로그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왜?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 한강 물높이 재는 놈은 한강 물높이만 재지 용광로 온도 못 재. 용도가 정해져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미리 집어넣어 놓으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또 정밀도는 제한적이에요. 한강의 물높이가 10.3m입니다. 이러면 되잖아. 10.327m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밀도는 이 디지털은 어떨까? 안 그렇거든. 정확히 해줘야 되잖아. 정확히 해야지. 기억 기능은 있다 없다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 컴퓨터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아날로그는 그래프로 보여줬잖아. 띠띠띠띠 보여줬잖아. 그 다음에 지진계 있잖아. 지진계 이렇게 뭐 쭉 그리잖아요. 이렇게 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지진이 얼마큼 움직였다 이런 거. 그거 보면 되는 거지. 그게 종이로 출력되니까 그게 기억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별히 저장하는 기능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디지털은 범용이고 아날로그는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뭐 이런 거겠죠. 문제 좀 볼까요?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은 사용 목적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다음 중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까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세 가지 중에 아니면 답이지 뭐.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말이 나왔네요. 맞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말이.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증폭회로를 사용한다 아니겠죠? 증폭회로를 사용하는 아날로그죠? 예. 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구성의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컴퓨터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게 있고요. 자, 첫 번째 그 중에 나온 게 뭐냐면은 이거는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파일 중간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파일이란 말은 뭐예요? 파일은 들어봤는데 파일을 설명해라 그러면 참 애매하거든. 반.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컴퓨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요. A, B, C 1, 2, 3 하고 입력을 하면 컴퓨터는 과연 뭐라고 들어갈까 이거지. 우리 눈에는 A, B, C 1, 2, 3이라고 들어갔지만 보였지만 이 기계는 뭐라고 기억을 할까 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슈퍼컴퓨터는요 11000001 이게 A예요. 이게 A라고 11000010 이게 B예요. 자, 그러면 11110001 이게 1이에요. 이게 코드예요. 코드. 컴퓨터 내부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자릿수가 넓죠? 많잖아. 한 글자 기억하는데 8개로 기억하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C1 얘는 C2 얘는 F1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A 하면 그냥 A로 기억하면 되는데 컴퓨터는 사람 방식을 못 알아들으니까 기계 방식으로 변환을 시키는데 그걸 이진법으로 바꿔요. 이진법으로. 이진수를 바꿔놓고 이진수를 너무 자릿수가 많이 차지하니까 4개씩 잘라가지고 16진수 한 자리로 1100이 C고 0001이 1이거든요. 이렇게 16진수로 바꿔놔요. 그래서 컴퓨터에 기억을 시켜놓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A라는 글자 하나를 기억하는데 1, 1, 0, 0, 0, 0, 0, 1이라고 하는 8개의 숫자로 기억이 됐지 않습니까? 이 하나를 우리는 비트라 그래요. 비트. 0이냐 1이냐 바이너리 디지트의 줄임말이에요.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부호라고 합니다. 이진부호. 예.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부호다 이거. 이진부호. 이진부호는 0이냐 또는 1이냐 전원이 켜졌느냐 꺼졌느냐 뭐 이런 거 신호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이진부호입니다. 그러니까 0 그러면 신호가 없는 거고 1 그럼 신호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는 게 이제 비트예요. 비트. 이진수 한 자리. 근데 보세요. 너무 자리가 많잖아. 8개씩 표현하려니까 공간을 어차피 A라고 기억을 시키던 1이라고 공식시키던 자리는 한 자리씩 차지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4개씩 묶어서 얘는 뭐라고 부르자? C라고 부르고 얘는 묶어서 뭐라고 부르자? 1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C1이라고 될 거 아니냐. 그 4개를 우리는 니블이라고 부르자. 니블. 책에 보면 니블이라고 나와 있어요. 니블. 4개의 비트를 모아서 니블이라고 구성하자. 이거지. 16비트 한 자리를 표현한다. 수학으로 말하면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진수 한 자리는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진수 네 자리는 16가지를 표현해요. 수학에서. 이게 4승이니까. 그럼 얘가 총 몇 비트였지 아까요? 8비트였잖아요. 그럼 2의 8승이잖아. 2의 8승. 2의 8승은 몇 가지를 표현할까요? 256.
그럼 2의 9승은 2배니까 512. 그럼 2의 10승은 1024, 2048, 4096, 8192, 16384, 32768, 65536. 이 숫자를 그냥 저희는 안 외우면 혼나니까 쭉 외웠죠. 2의 1승은 얼마, 2의 2승은 얼마, 2의 3승은 얼마. 2배, 2배, 2배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으니까 이런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게 익숙하죠.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2기가, 4기가, 8기가, 6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2기가, 4기가, 6기가 이렇게는 안 하거든. 2, 4, 8, 16, 32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US 메모리도 8기가, 16기가, 32기가 있지 8기가, 9기가, 10기가 이런 건 아니잖아. 2배씩 가는 거라면 2배씩. 1테라, 2테라, 4테라, 8테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중간에 5테라짜리도 있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요렇게 8개씩, 8개를 하나씩 기억하니까 귀찮으니까 4개씩 묶자. 그걸 니블이라고 부르고, 바이트는 뭐냐면 그 8개를 묶어서 1바이트라고 하자. 요거를. 얘를 1바이트라고 부르자. 1바이트는 8비트였잖아요, 아까. 2의 8쓰니까 25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충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리고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워드는 3가지가 있어요. 풀 워드가 있고, 하프 워드가 있고, 더블 워드가 있어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컴퓨터 안에 자료를 저장할 때 엑셀은 이걸 안 해요. 엑셀은 이걸 안 합니다. 자,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입력하세요. 아이디가 몇 자리까지 써야 돼. 몇 자리 이상 몇 자리까지 써야 돼. 100자리 못 써요. 그리고 2자리 이런 거 못 써요. 뭐 3글자에서 몇 글자까지 써라 이렇게 되는데 3글자짜리는 다 썼을 걸 누군가가. 길게 써야 돼. 길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BOY 딱 쓰면 누군가 벌써 써놨단 말이야. 그건 누가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글자, 그 다음에 주소 입력할 때, 뭐 나이 입력할 때, 뭐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1이면 남자, 0이면 여자, 아니면 반대로 0이면 여자, 1이면 남자. 1이면 여자, 0이면 남자. 이런 식으로 뭐 참 거짓을 할 수가 있겠죠. 남자, 여자라고 쓰는 거는 남자네, 여자네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기억되는 공간이 많거든요. 근데 1이냐 0이냐로 쓰면 공간을 적게 차지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당신의 학력을 선택하세요. 그럼 무학 1번, 초졸 2번, 중졸 2번, 3번, 뭐 대학 박사학위 몇 번 하고 중에 하나 고르겠죠. 그럼 그 중에 이제 하나만 고르면 되겠지. 그거를 내가 직접 나는 고졸이요, 대졸이요라고 쓰면 그 글자를 기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대졸을 쓰는데 대 한 칸 띄고 졸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졸업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중구난방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라고.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점수를 입력한다. 점수. 그럼 점수는 보통 빵점에서 100점 사이일 거 아닙니까? 그때 몇 글자로 표현이 되느냐. 숫자. 아까 8비트가 8바이트니까 1바이트니까 256을 표현한다 그랬죠? 256이면 100점에서 0점에서 100점까지 표현할 수 있겠네요. 10과목 시험 봤어요? 그럼 합계가 몇 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1000점이죠? 그럼 1바이트 갖고 표현이 안 되겠네? 몇 바이트로 표현해야 돼? 9바이트 같으면, 그러니까 9비트, 10비트 같으면 어떻게 10비트? 1024잖아. 근데 컴퓨터는 8, 16, 32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9, 10, 11, 12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바이트가 32비트예요. 1바이트가 8이니까 4, 8이 32. 요거는 얼마다? 16. 요거는 64.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점수를 입력한다 그러면 국어 점수는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1바이트는 256까지 표현하니까 256개를 표현하니까. 근데 총점은
10과목을 보면 1000점까지 표현해야 되는데 1바이트 갖고 안 되죠. 그럼 2바이트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2바이트. 16비트로. 근데 16비트는 16,000까지 나가거든요. 그래도 그걸 써야지. 9비트, 10비트를 쓸 수가 없으니까는. 그럼 평균을 쓸 때는 어떻게 되냐? 평균은 소수점이 들어가죠. 그럼 또 달라져요. 소수점이 없는 수하고 소수점이 있는 수, 즉 정수와 실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는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입력한다. 국어라고 글자를 쓰자 이거. 홍길동이라고 글자를 쓰자 이거. 홍길동. 그럼 홍길동이라는 글자는 세 글자잖아요. 세 글자. 그럼 세 글자는 4바이트에 표현하면 돼. 1바이트가 한 글자거든요. 영어로 한 글자야. 한 글자. 그럼 나는 이름이 뭐 김일이야. 김일. 두 글자잖아. 근데 다 두 글자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갈공명 그러면 네 글자잖아. 근데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름 이런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든지 할 때 이름은 네 글자만 입력을 해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도 김, 수한무 딱 요것만 입력을 합니다. 나머지는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하면 되니까. 그래서 4바이트로 처리하게끔 해요. 그 나머지는 더 많으면 8바이트로 표현하고 그보다 작으면 2바이트로 표현하게끔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4바이트가 풀워드고 반은 하프, 그 다음에 2배는 더블.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엑셀에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하신 거를 기본으로 보면은 뭐 국어 점수 아니면 소속, 코드 밑에서 데이터 입력하잖아요. 기말 점수 몇 점 쓰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항목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뭐 학번 뭐 입력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항목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필드라고 부른다. 필드.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학년,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입력할 거 아닙니까? 학번이 뭐뭐에 이름이 홍길동이고 국어가 90점, 영어는 80점, 수학은 70점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한 줄이잖아, 한 줄. 이거를 레코드라고 부른다. 레코드. 그냥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이버나. 그럼 네이버에 회원 가입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쭉 입력을 하지만 그것이 입력된 내용이 네이버 컴퓨터에 저장이 될 때는 한 줄로 들어가요.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한 줄로. 그러면 뭐 또 들어가겠죠. 레코드가. 이 레코드가 쭉 모이면 뭐가 된다? 파일이 되는 거예요. 레코드가 모이면 파일이 된다고. 이해되시겠어요? 파일. 그런데 내가 요만큼만 블럭 잡아. 블럭을 잡는다 그러죠? 블럭을 잡는 거. 블럭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하나 이상의 레코드가 모여서 구성되는 걸 블럭이라고 한다 이거지. 우리가 블럭을 설정한다라는 그 블럭과는 전혀 다른 말은 아닌데 여기서는 자료라는 개념을 갖고 설명드리는 거고 우리는 블럭을 왜 잡아요? 복사하려고 글자를 크게 하려고 작게 하려고 꾸미려고 블럭을 잡는 거지만 컴퓨터에서 말하는 블럭은 뭐냐면 여러분 공사장 가보셨을 거예요. 공사장. 현장에 가보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벽돌 쌓는 사람 보세요. 그럼 차에서 벽돌을 싹 내리죠. 이렇게. 차에서 벽돌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벽돌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벽돌을 200개씩 지고는 못 올라가요. 무거워서. 그냥 10개씩 지고 20개씩 지고 올라가. 그러면 저 3층에 갔더니 벽돌로 집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쌓냐면 하나씩 쌓아. 하나씩. 그 하나를 뭐라고 한다? 레코드라 그래. 레코드. 근데 온반하는 사람은 하나씩 가져오면 혼나. 그러니까 20개씩 가져온단 말이야. 그게 블럭이야. 덩어리를 가져온다고. 덩어리. 그러니까 레코드는 처리의 기본 단위예요. 처리의 기본 단위.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는 필드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레코드는 처리의 기본 단위예요. 한 사람 걸 갖고 계산해야 합계가 나오고 평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 많으면 얘를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져올 때 쓰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블럭이라 그래요. 블럭. 블럭. 블럭이라 그래서 블럭은 처리의 기본 단위라 그래. 처리의 입출력의 기본 단위라 그래. 입출력의 기본 단위. 그래서 그 반 학생들 레코드가 다 완성이 되겠죠. 1학년 1반 1번서부터 뭐 3학년 10반 끝까지 쭉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학교 성적 파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는 리스트라고 돼요. 리스트. 성적 리스트. 리스트. 그러니까 파일이란 말 대신에 뭐라고도 부른다? 리스트라고도 부른다. 리스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리스트. 성적 리스트, 성적 파일. 이런 거. 뭐 블랙 리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블랙 파일, 뭐 블랙 이런 식으로 파일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으면 파일이 굉장히 많겠죠. 2015년 1사분기 때 수강 신청하신 수강 신청 명부가 있겠죠. 수강 신청 파일이 있겠지. 그거를 인쇄해서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쇄해서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편철을 해갖고 보관해 두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수강생 동의서를 받아서 어느 날 휴강합니다. 그리고 보충은 언제 합니다. 라고 이런 거를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또 묶어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는. 이게 뭐야? 파일이지.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파일이지. 그 다음에 강사들 명단 파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직원들 명단 파일이 있겠고요. 급여 현황 파일이 있겠고, 강사료 지급 현황 파일이 있겠고, 굉장히 많은 파일이 있겠죠. 그런 파일을 다 합하면 중부여성발전센터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부여성발전센터 거하고 서부여성발전센터 거하고 섞지는 않겠죠. 거기랑 여기는 다르잖아.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부 것도 올라오고 중부 것도 올라오고 남부 것도 오겠죠. 그럼 또 묶어서 뭐라 그래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하겠지. 그때는 또 이제 개념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줄여서 우리는 DB라 그래요. DB. 그러니까 DB를 구축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액세스예요. 액세스. 그 중에 엑셀은 파일만 관리해준다고. 파일만. 근데 컴퓨터에서 우리 엑셀에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이 뒤에 있어요. 근데 자세히 해보면 엑셀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파일 관리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이런 거겠죠. 쉽게 말해서 학생들 명단 파일이 있겠고 선생님들 명단 파일이 있겠고 교과목 파일이 있겠고 그러면 시간표도 자동 편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런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엑셀은 그런 게 아니고 엑셀은 그게 아니고 하나의 파일 관리하는 것만 주력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액세스를 배우셔야 돼. 그 액세스가 커말 1급에 나온단 말이에요. 커말 1급에. 커말 1급은 엑셀을 알아야만이 액세스를 배워요. 엑셀을 모르는 사람은 액세스를 몰라. 못 배워. 어려우니까 용어 자체도. 그러니까 커말 2급을 땄어. 엑셀을 제법 해. 가도 헤매. 그 정도로 커말 1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커말 1급을 따면 국가로부터 혜택이 많아요. 공무원 임용시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교사 임용시험 볼 때 커말 1급을 갖고 있으면은 가산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독학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학사. 독학사. 독학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라는 것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점이 졸업학점이 140학점인데
80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전문대학을 졸업한 거로 인정을 해주고 140학점을 받으면은 대학을 졸업한 거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 자격증을 따면 커마를 1급을 따면 16학점을 이수한 거로 인정을 해요. 16학점을.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한 학점당 뭐 한 5만 원씩을 내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6학점을 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격증 따가지고 2급이 몇 학점이더라? 4학점인가? 학점이 별로 없어요. 2급은. 기술사, 여러분 기술사 들어보셨어요? 정보관리 기술사 이런 거요? 40학점. 40학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공하는 과목으로 2개까지 인정을 해요. 기술사 하나 따고 뭐 다른 것도 따면은 40학점에 또 뭐 하면 굉장히 많이 학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양 과목 뭐 하고 해서 140학점이 되면 이제 졸업하는 거고. 옛날에 그 누구더라? 그 천재 소년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이제 머리 좋아가지고 대학교 들어간 애 있었단 말이야. 인하대학교에 들어갔었는데 2학년 마치고 그만뒀어요. 2학년 마치고 그만뒀는데 그해 겨울에 학위 받던데요. 2학년 마쳤으니까는 전문대학 졸업한 거잖아요. 70학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70학점을 학점은행제로 해가지고 딴 거예요. 그 이제 정보처리 기사 2급, 정보처리 산업기사 땄으니까 16학점.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1년 만에 학점을 다 채워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 졸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체물리학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는 모르지. 뭐 방송에서 이제는 그 정도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6살 때 나사에 가서 수학 문제 푼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인데 뭐 그 정도는 막 똑똑한 것도 아니었죠. 하여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배워두시면은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고. 자, 시험 문제는 고른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단위가 큰 것부터 또는 작은 것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게 나와요. 비트, 바이트, 비트하고 바이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니블. 바이트가 뭐해서 뭐가 된다? 워드. 워드가 뭐해서 뭐가 된다? 필드. 아이템이나 필드라고 불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가 되고 블럭이 되고 파일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답은 뭐야? 그래서 큰 거부터 나열하라고? 여기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부터 하는 분 되고 비트, 바이트잖아. 비트, 바이트는 똑같네. 나머지가. 그 다음엔 뭐예요? 워드, 아이템, 레코드. 2번이네 뭐 그럼. 근데 시험 문제가 큰 것부터 나열한 걸 고르세요.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럼 이제 파일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 파일이.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겠지. 자, 코드. 제가 방금 전에 이상한 이런 걸 보여드렸었어요. 이렇게. 얘는 뭐고 쟤는 뭐고 해가지고 슈퍼컴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EBCDIC 코드예요. 24페이지 제일 꼭대기 가보시면 확장 이진화 10진 코드라고 부르는 거 있어요. 그렇죠? 여기 어디냐면은 여긴가 보다. 그러면 여기네. 여기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 사용하는 게 EBCDIC 코드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BCD 코드가 나왔어요. BCD 코드. BCD 코드는 뭐냐면은 바이너리 코드 데시말이라 그래서 이진수와 십진수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만 기억을 하세요. 이거를 직접 변환하는 시험 문제는 나오긴 가끔 나오는데 정보처리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반드시 이진법, 십진법, 팔진법, 십육진법을 외워야 돼요. 계산법도 다 알아가지고 계산을 척척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그게 항상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커마리 2급에는 다음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시오 뭐 이런 게 나오긴 나와요. 한 문제 정도가. 근데 그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요. 근데 BCD 코드는 6개로 표현합니다. 6개. 전 비트라는 게 2개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전 비트고요. 이게 디지트 비트예요.
디지트 비트는 항상 4개씩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존 비트라 그래요. 존. 근데 1100 보세요. 0001이면 여기도 0001 있잖아. 1도 0001이고 A도 0001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있다는 뜻인데 앞에 1100으로 시작하면 A고 1111로 시작하면 1이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1101로 시작하고 이것도 있어요. 이건 I예요. 그 다음에 1110으로 시작하는 0001도 있어요. 이거는 S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디지트 영역은 어때요? 디지트 영역은 똑같죠? 근데 앞에 있는 영역이 어느 그룹이냐에 따라서 A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지는 거예요. 뭐지 메모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앞부분에 존이 2개가 있고 크기를 나타내는 디지트가 4개가 있고 여기는 존이 3개가 있고 디지트는 4개가 있고 여기는 존이 4개가 있고 디지트가 4개가 있고 그러니까 디지트 다 4개예요. BCD는 2개, 4개 합이 6개고 아스키는 이건 아스키라고 읽는데 3개, 4개고 EBCDIC는 이 BCD를 확장한 거예요. 여기 BCD를 확장한 거야. 그래서 4개, 4개예요. 자, 아스키는 뭐냐면요. 아스키는 미국에서 만든 코드인데 뭐 하나 메모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아메리카 이거 쓰나요? 네. 아메리카 스탠다드 발음도 힘들어. 코드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발음도 후지다. 완전 콩그레시 발음이다. 예,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아메리카 미국에서 만든 표준 코드인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코드예요. 정보 교환용 코드예요. 근데 미국이 만들면 전 세계 표준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내에서 BCD나 ASCII나 EBCDIC는 표현을 하기 위한 코드예요. 표현. 근데 이런 거 있죠. 컴퓨터를 이쪽 컴퓨터에서 저쪽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이게 좀 통신 코드거든요. 미국에서 만든 통신 코드란 말이야. 미국 ASCII 코드가. 그럼 통신을 하다 보면 전화선에 오류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잡음도 들리고 혼선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 2, 3, 4를 보내면 저쪽 컴퓨터 1, 2, 3, 4가 쫙 오면 좋은데 잘못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검사해야죠. 검사해야지. 그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에러 검출 코드예요. 통신을 했는데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는 코드가 있단 말이야. 그게 에러 검출 코드고 대표적인 게 페리트 체크, 해밍, CRC, 블록합 이런 게 나오는데 시험엔 요 두 가지가 잘 나와요. 자료를 보내는데 상대편이 그 자료가 제대로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1, 2, 3, 4를 보냈는지 1, 2, 3, 5로 보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검사를 해. 1, 2, 3, 4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안 왔으면 다시 보내주세요 해야 되겠죠. 그게 페리티야. 페리티는 검사만 해. 검사했더니 오류가 난 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다시 보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해밍 코드는 잘못 왔어. 그러면 검사해. 그리고 고쳐 지가. 해밍 코드가 좋겠죠. 그렇죠. 페리티는 뭐다? 검사만 하는 거고요. 해밍은 뭐다? 검사도 하고 스스로 고쳐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두 가지. 이 중요한 거 빼놓고 쓸데없는 거 안 나오니까. 예. 모르죠. 혹시나 나오면 또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리말. 영어는 쉬워요. 영어는 쉬운데 이제 컴퓨터에 우리말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컴퓨터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는 그냥 영어만 입력했었던 거예요. 영어. 우리말을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우리말 코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내에다. 그게 조합형이에요. 조합형 한글 코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조합형 코드는 뭐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른 글자 혹시 보셨나 몰라요? 또 그림판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글자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이거는 될까요? 낡은. 네, 그럼 이거는 리을에 라에다가 이거는 돼요? 없죠. 내가 쓰면 되지 뭘 없으면 어때? 내가 만들면 되지? 그게 말 그대로 조합이에요, 조합. 내가 꾸겨 놓으면 되지 않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조합형 한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국가가 완성형이라는 걸 딱 만들면서 이거를 표준으로 딱 제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이 글자가 뭐야? 없는 거를 왜 만들었어? 있는 것만 써. 있는 것만. 그래서 기억을 딱 치면 기억이 옆으로 넘어가지. 얘는 사라지고. 없는 글자를 쓰니까 넘어간단 말이야. 즉 사전에 있는 것만 써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호주. 그러면 난 국어 선생님은 이 글자 어떻게 입력하냐? 국어 선생님이야. 다음 중 없는 글자를 찾으시오. 이거는 맞는 글자고 맞는 건데 이건 없는 글자니까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입력 못 하잖아. 컴퓨터가 입력이 안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국가가 그따위야? 그러니까 국가가 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그러네. 미안해. 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고 확장 완성형이라는 걸 또 만들어내요. 확장 완성형. 그 만든 게 완성형도 되고 조합형도 되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기억하지 마시고 영어나 숫자를 입력할 때는 한 글자 1바이트 8비트가 들어가고요. 우리말이나 한자를 입력할 때는 2바이트가 들어간다. 우리말을 입력할 때는 한자를 입력할 때는 2바이트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는 몇 글자일까요? 5글자죠. 이거 5글자잖아. 영어가 5개니까. 그럼 이거는 몇 글자예요? 4글자지, 4글자. 우리말은 2글자씩 인식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라는 건 바뀌잖아요. 역사라는 건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이게 나온 거예요. 2000년에 전 세계 언어학자가 컨소시엄을 이제 열어가지고 전 세계 언어를 어떻게 하면 다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면 안 되겠냐? 미국에서 일본어를 어떻게 입력하냐? 못한다 이거야. 그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 입력은 못하더라도 야후제편에 들어가면 일본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깨져서 나온다 이거야. 깨져서. 일본말은 깨져서 나온다 이거야. 미국 영어권에서는. 그러지 말고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자. 모아놓자 컴퓨터 안에다가. 러시아 말도 넣어놓고 우리말도 넣어놓고 우리말도 옛날 고어 있잖아요. 순경은 비읍 이런 것도 다 보이게끔 하고 일본 가타카나 히라카나 다 넣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어 다 넣어놓고 중국어 한자 2만 개. 그러니까는 번체는 입력을 못하니까 간체는 입력이 가능해야 될 거예요. 번체는 약 65만 개 있대요 한자가. 다 입력을 못하니까 그래서 문화혁명을 한 거 아닙니까 중국을. 그래서 한자를 다 간단하게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간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는 거예요. 간체 때문에. 옛날처럼 번체를 썼으면 중국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못 쓰죠. 그러니까 이 중국어 2만 개도 컴퓨터에 다 미리 넣어놓자 이거야. 미리. 그렇게 해서 만든 컴퓨터가 윈도우 XP예요. 윈도우 XP. 윈도우 7도 그렇고 윈도우 8도 그렇고. 그런데 얘는 우리말이든 영어든 중국어든 헬라어든 다 2바이트로 표현한다. 무조건 다 2바이트로 표현한다. 그러면 좀 불편하겠죠. 무겁겠죠. 대신에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잖아.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게 잘 돌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보기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완성형은 우리말은 2바이트로 표현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조합형은 영어를 1바이트로 표현한다. 맞죠? 유니코드는 숫자를 1바이트로 표현한다.
아니에요. 유니코드는 무조건 2바이트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유니코드가 뭡니까? 이거 묻지 않고. 그 밑에 있네, 뭐. 다음 코드 중에서 차지하는 바이트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완성형에서 영문은 한 글자예요. 완성형 조합형에서는 영어나 숫자가 1바이트고 우리말이나 한자는 2바이트라 그랬죠? 여기 문제. 그 다음에 유니코드는 무조건 2바이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이 1바이트고 나머지 2바이트지. 그렇지. 그 위에 문제는 뭐예요? 에러 검출 및 교정도 할 수 있는 코드는 뭐라고요? 해밍. 이 정도로만 나온다 이거지. 세밀하게 물어보면 모르니까 그러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처리 자격증은요 어려운 거예요. 이것보다 이런 것보다 몇십 배는 더 어려워. 막 따글따글 굴려놔가지고 복잡해요. 근데 지금 정보처리 자격증은요 되게 쉬워진 거예요. 제가 정보처리 공부할 때는 지금 정보처리 책 보면 그냥 동화책이지. 그때 비하면.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다 그래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하는데 예, 원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그리고 정보처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그 자격증을 공부하려니까 당연히 어렵지. 커말도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는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그럼 내문서가 열린단 말이에요. 내문서가. 네. 여기 내문서가 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길버트 커말 2급이 있잖아요. 길버트 커말 2급. 그 다음에 01 섹션에 우리 문제지 보니까는 06번 문제라고 했으니까 06번 문제를 여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열렸단 말이에요. 노트북도 제가 세팅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할 차례이죠. 자, 표 3에서 비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를 계산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일단 순위를 구하래요. 얘가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순위를 구해야 돼. 그래서 구하면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는 뭐야? 4등, 5등, 6등, 7등은 7명이니까 노력이라고 출력해라 이거죠.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1등이 누구야? 누군가 1등이 있겠지. 그러면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그 다음에 4등서부터는 4등, 5등, 6등은 노력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슨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자, 이 함수를 쓰라고 돼 있네. 추수 함수를 쓰라고 돼 있고요. 랭크 함수를 쓰래요. 랭크는 우리가 해봤잖아요. 몇 번. 순위 구하는 거니까. 몇 페이지지? 교과서에 81쪽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추수함수 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추수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는 추수 가로 열고 어떤 값을 줘요. 값을 주고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요. 이게 추수함수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추수 가로 열고 2 사랑 우정 행복 갈등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보세요. 보셨습니까? 자.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2니까 우정이라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얘가 1이면 사랑이겠죠. 네 가지 중에서 4면 네 번째 값을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추수는 초이스, 고르는 거예요. 자, 물건이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원하십니까? 난 세 번째 물건이요. 3, 그럼 행복. 이거예요. 함수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거죠, 이거 이제. 지금, 추수, 순위를 매겨서 1등이면 뭐래? 최우수고, 2등이면 우수고, 3등이면 보통이고, 나머지라는 말은 뭐예요? 4등일 때, 5등일 때, 6등일 때, 7등일 때 이거잖아. 맞죠? 시험을 7명이 봤어요. 지금 7명 보세요. 7명이 시험을 봤는데 7명 시험 중에서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라는 건 4등, 5등, 6등, 7등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력 이걸 가져가라는 거지. 그럼 순위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순위는 랭크 함수 써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랭크부터 한번 구해보자고. 이거는 책에 다 있어요. 너무 막 메모하시는 거 공을 안 들이셔도 돼요. 다 책에 설명은 되어 있어요. 보세요. 84쪽에 다 되어 있다고. 제가 가급적이면 메모를 안 해드리려고 그래. 왜냐면 메모하는 걸 너무 치중하시면은 설명을 놓치기도 하고, 메모한 거에 대해서 흡족하시고 그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책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랭크 한번 구해볼게요. 보세요. 는 랭크. 우리 랭크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는 랭크. 누가? 내 성적이. 컴마. 어디에서? 우리 반 성적들 중에서. 그리고 꼭 뭐 눌렀다? F4번 키 눌렀다. 근데 큰 숫자가 1등이다, 작은 숫자가 1등이다? 성적이 높은 사람 1등이라고 했으니까 컴마 뭐 내림차순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위에 거는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책에도 안 써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순이야. 이게 순이라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순이라고. 순위 구한 함수가 뭐냐면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요 함수에다가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잖아. 랭크가. 요 순위 구하는 자리에다가 랭크 함수가 들어가면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답 설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입력하려면,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저야 이제 많이 했으니까 는 랭크 해서 가로 열고 뭐 추수해서 랭크를 열어가지고 누가 이 성적이 이쪽 범위에서 F4번 키 눌러서 그러면 최우수가 되고 뭐 우수가 되고 이거를 지금까지 해왔었잖아 많이. 그러니까는 이런 명령을 한꺼번에 착 입력하고 답이 나왔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한꺼번에 쫙 입력이 안 되시면 추수는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쓰세요. 종이에다가 써. 그 다음에 랭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컴퓨터로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를 조립하면 되잖아. 조립하면 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만들어서 조립을 해보는 거지.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잖아. 랭크 구하는 거 보여드렸고 추수는 손으로 써봤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외워야지. 방법을 외워 알았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답 적지 마세요. 답은 있잖아요 뒤에. 자, 이제 밑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와 있어. 자, 여기 보니까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노력이 하나 둘 세 명이에요. 4등부터는 노력인데 4등 5등 6등 7등 4명이 노력이 아니라
보통이 2명이야. 3등이 공동이야. 근데 보세요. 그러면 노력이라는 사람이 89점이 있고 83점이 있고 여기 79점이 있잖아요. 이거 합계가 얼마냐? 무슨 함수 쓰래요? 무슨 함수 쓰래? sum 2%를 쓰래. sum은 그냥 합계를 구하는 거지만 노력인 사람을 찾아서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걸리는 거야. 조건. 그게 sum if예요. 자, 여기다가 는 sum if라고 쓰면 밑에 영어로 쭝얼쭝얼 떠. 첫 번째 뜨니까 range라 그래. range. 범위. 크리테리아. 조건. sum range. 합계 구할 범위. 자, 우리말로 말하면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sum range는 괄호가 또 꺾인 꺾가로 이렇게 묶여 있어. 이건 옵션이라 그래요. 요 범위랑 합계 구할 범위가 같으면 이 뒤에 걸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범위랑 이 합계 구할 범위가 다르면 써야 돼요. 자, 범위가 어디일까?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예요? 이 여기 중에서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입니까? 성적이죠. 합계를 구하려니까 노력을 합계를 구할 수 없으니까 89점, 83점, 79점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계 범위는 C의 18부터 C의 24번째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 레인지는 어디야? 이게 어려워요.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근데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조건이라는 글자 있죠. 조건이라는 글자하고 범위라는 글자하고 같이 다녀요. 그럼 조건은 뭐죠? 여기서 조건이 뭐야? 노력이죠. 노력이잖아. 이 조건이 노력이죠. 범위는 뭐냐면 그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그러면 범위가 어디야? 이 동네야. 이 동네가 범위고 그 안에서 노력을 찾는 거야. 노력을. 조건이 이거야. 범위는 여기를 잡아놓고 조건을 여기를 걸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동네를 가야지. 자, 우리 반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들의 성적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럼 범위가 어디야? 남자 여자 적혀있는 얘가 범위가 되는 거고 조건은 뭐다? 남. 이게 되는 거죠. 우리 반 학생 중에서 이시성을 가진 사람의 뭐 인원수를 세봐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은 이시잖아. 범위는 어디야? 이름이지. 항상 같이 다닌다. 조건과 범위가. 자, 그 다음에 합계 구할 범위는 어때요? 이 동네죠. 다르네?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다르죠? 그냥 써야 돼. 이게 답이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90점 이상 맞은 사람의 합계를 구하래. 90점 이상의 합계 90점 이상 받은 사람들 성적들 중에서 90점 이상인 사람들 거만 합계를 구하래. 그러면 는 sum if 쓰고 조건은 90점 이상이니까 이 동네 어디에 조건이 걸리겠죠. 범위가 여기지. 그 중에서 뭐를 그거나 갖다 90 이거잖아. 90점 이상이니까. 그럼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야? 여기잖아요.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똑같죠? 그때는 얘를 안 써도 된다고. 그때는 안 써도 된다고. 그럼 90점 이상이니까 하나, 둘, 셋, 네 명의 합계가 나오겠지. 네 명의 합계가 나오겠지. 그때는 얘를 안 써도 된다 이거지. 그때는 이걸 안 써도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범위와 합계 구할 범위가 다르잖아요. 이때는 써야 되고. sum if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물건을 샀다고 가정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건을 사실 거 아닙니까? 슈퍼에 가서. 근데 이거는 금액이 얼마고 결제를 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월말에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야 되고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sum if 범위는 어디야? 카드 결제했다. 그럼 뭐야? 결제 수단이
현금이냐 카드냐 현금이냐 카드로 써있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가 범위가 되고 조건은 뭐야? 카드냐 현금이냐 이거고. 그럼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야? 그때 지급한 금액을 블럭 잡으면 되죠.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합계가 나가고. 그러니까는 어려운 거는 아닌데 생소해서 그러신 거지. 생소해서. 그러니까 자주 보시면 어렵지는 않은 함수예요. 예. 책에 지금 85쪽에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요거는 조금 쉽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헷갈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3등의 이름이 누구냐? 3등의 이름 보세요. 1등이 누구야? 최주영이네. 100점. 2등은 심학성 2등 98 맞죠? 3등은 도지영. 도지영이 90점이 3등이네. 그럼 답은 여기 도지영하고 나와야 돼. 그렇죠? 자, 무슨 함수 쓰라고 돼 있죠? Vlookup. 왜 Vlookup이야?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Vlookup이고. 무슨 함수 쓰래요? 라지. 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야 되잖아. 자, 보세요. 제가 는 Vlookup을 썼어요. Vlookup을 썼는데 90점에 해당하는 90점 보세요. 90점에 해당하는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범위에서 F4번 키를 누른다 안 누른다? 안 눌러도 돼요. 여기는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90점에 해당하는 뭐를 가져와야 돼요? 이름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숫자는 성적은 첫 번째요. 성명이 두 번째에 있죠. 2를 쓰면 되지. 그 다음에 뭐를 써야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90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false를 쓰겠죠. false를. 그럼 왜 여기다 F4번 키 안 누릅니까? 자동 채우기 할 거 아니잖아. 자동 채우기 할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계산하잖아요. 예전에는 자동 채우기에서 쭉 여러 개를 계산했잖아요. 그때는 F4번 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만 계산할 때는 F4번 키를 안 눌러도 돼요. 눌러도 되고. 자, 지금 90점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90점 찾았죠, 여기요. 90점 여기 있잖아요. 좀 도지영 씨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 이 파란 블럭 표에서 두 번째 항목이 이름이잖아. 첫 번째가 성적, 두 번째가 성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false라고요? 반드시 90을 찾아와야지. 90이 아닌 사람을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0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와라 그래서 도지영이 나온 거예요. 근데 90을 왜 찾은 거예요? 얘가 3등이라며. 3등이 90이라며. 그러면 9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3등을 써줘야지. 3등을. 그러니까 라지 이 범위 중에서 세 번째 거.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라는 거잖아요. 라지가. 이렇게 써야 도지영이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처음에 쓸 때는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안 쓰고 얘를 90으로 썼었어요. 그렇죠? 그럼 90을 왜 썼느냐? 3등 세 번째로 큰 값을 찾다 보니까 90이었던 거야. 그래서 미리 짐작하고 90을 한번 써서 테스트해 본 거고 이제 90을 실제로 찾는 함수를 써야지. 그래서 Vlookup 함수 쓰고 라지 함수 쓰라고 한 거잖아요. 시험에. 두 가지 다 쓴 거죠. 쓰긴 다 썼죠, 지금요. 책에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책에도 지금 86쪽에 보시면은 꼭대기에 수식이 나와 있는데 Vlookup에 왜 1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컴마 2가 왜 들어가고 false가 왜 들어가고 하는 설명이 거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고 반복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뭐 애들 산술 문제인데 자, 250개 사과를 생산했는데 한 상자당 24개씩 집어넣으래요.
그럼 몇 상자가 필요할까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집어넣고 나면 나머지가 혹시 있느냐 이거지. 나머지 그걸 계산하래. 그럼 여쭤볼까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낼까? 맞죠? 100을 40으로 나누면 2.5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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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몫은 얼마죠? 2죠? 나머지는 얼마예요? 0.5. 또 0.5 말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어? 나머지 얼마? 2분의 1. 또 여기 또 2분의 1이 0.5죠? 나머지는 20이죠. 왜? 단수 안 하셨어요 예전에? 네? 나머지가 20이잖아. 자, 100을 40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네, 20 나머지가 남잖아요. 20이. 이게 나머지잖아. 네. 근데 이거를 어거지로 하나 자리 잡아서 이렇게 쓴 거잖아. 그렇죠? 제가요 2.5라는 걸 설명 안 드리고 몫은입니다. 나머지가 얼마예요? 다 20이라고 맞춰요. 그렇죠. 근데 2.5를 보여드렸잖아. 그러니까 2.5에서 이제 0.5냐 5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제가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라고. 헷갈리시라고 속였는데, 자, 그러면 100을 40으로 나눈 게 아니라 36,758을 42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모르지. 그 어떻게 계산해, 앉아서. 그럴 때 함수를 쓰는 거예요. 함수를 쓰는 거예요. 함수는 이렇게 써요. MOD 모듈라.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제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나오냐 이거지. 단순해요, 이 함수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는. 너무 단순해서, 너무 쉬워서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고. 몫을 구하는 게 있고 나머지를 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있죠? 그런 함수도 있어요, 엑셀에는. 그 우리 수학 시간에 그거 계산하려면 막 복잡했잖아요. 인수를 가지고 뭐 곱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엑셀은 뭐 LCM, GCM 뭐 이런 거 있어. 최소 공배수가 있어요. 그 함수에다 괄호 열고 숫자만 써주면 알아서 답이 착 나와. 그러니까는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 하겠다 이거지. 네가 해라 이거지. 그게 함수잖아요, 컴퓨터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함수는 뭐야? 다 내가 계산했잖아. 사인 30도가 얼마고 외워야 되고 계산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지. 그게 엑셀 함수라.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끝나요. 답이 끝난다고. 250개가 있는데 24개씩 담았더니 240개가 들어가고 10개 남았대.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33,123개가 있는데 30개씩 담으면 나머지가 몇 개 나와? 해보면 되지. 뭐 3개 남네 뭐. 3개 남는다고 그렇게 되잖아. 그럼 맞는 거겠지. 뭐 고민을 해. 예.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내가 방법만 알면 시켜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엑셀이 알아서 착 하더라 이거지. 그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이런 거. 근데 이거는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제가 100 나누기 40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MOD 해가지고,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이 닮지, 그렇지. 마이너스 100 나누기 40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00을 4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일까? 이렇대네. 그러면, 마이너스 4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100을. 나머지가. 마이너스 20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100을 마이너스 4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일까? 그럼 마이너스 20이래요. 마이너스 20이에요? 얘가 그렇다는데? 얘가? 80대. 얘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믿으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거죠. 예. 자, 그런 함수가 있다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알고 갈게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머지 구하는 거에서 그냥 B 는 MOD 모듈러 함수 가로 열고 네. 제스 피제스 나 써주는 거예요. 제스 피제스 네, 그러면 그거를 지가 알아서 계산해서 나머지만 딱 뽑아주는 거라고. 쌀 넣으면 가래떡 나오는 것처럼 알아서 쫙 나온다고. 너무 편하잖아요, 함수가.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걸 못했어요.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또 짜서 나머지를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를 배울 때는 MOD라는 함수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엑셀을 배우다 보니까 MOD 함수가 나왔는데 엑셀에 나머지 함수가 있는 걸 몰랐잖아요. 모르니까는 옛날에 배운 프로그램 방식으로 나머지를 계산했던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계산했더니 MOD 함수라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런 게 있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아세요? 노동을 하다가 쉽게 했잖아, 쉽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체도 노동이거든.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힘든 거를 하다가 쉬운 걸 만나니까 반가운 거지, 이런 게. 훨씬. 자, 밑에 기출 01 한번 볼게요. 기출 01. 이 중에서 뭐를 해볼 거냐면은요. 2번 문제. 얘를 풀어볼 거예요, 얘를. 이번 문제가 말이 길어요. 보세요. 페이지 넘겨서 보세요. 판매 수량과 판매. 문제 보세요. 여기 표 2에서 판매 수량과 판매 수량 55개를 팔았어요. 예. 여기요? 예. 수량과 문제 보세요, 문제. 네네. 할인율 표, 밑에 할인율 표가 있잖아요. 이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할인액을 계산하래요. 자, 보세요. 판매 금액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판매 금액 14만 250 써 있는데 클릭해 보세요. 저 위에 공식이 적혀 있네, 수식이. 엑셀은요,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다이어리 찍었더니, 다이어리 똑같아. 2550, 2550 똑같아. 55, 55 똑같아. 금액을 봤더니 14만 250원인데 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곱했대, 두 개를. 더블 클릭해보면 보여. 두 개를 곱했다고, 이렇게. 곱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개를 내가 곱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2550 곱하기 55 그랬더니 얼마 나왔네. 그걸 보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는 얘랑 쟤랑 곱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곱하시오. 그러니까 알아서 곱해진 거야. 자, 근데 55개를 사갔어. 55개. 55개는 할인율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이 표를 딱 보세요. 여러분 이 표를 보세요. 이 표의 의미를 아셔야 돼. 이 표가 의미가 뭘까요? 55개를 사갔으면 몇 퍼센트 할인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3%겠지. 그리고 70개 이상이면 6%고 40개 이상 70개가 안 되면 3%고 그 밑으로는 할인율 없는 거죠. 그렇죠. 뭐 1이 되든 0이 되든 상관없어요. 1이 되든 0이 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할인율은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14만 250원에다가 3%를 곱하면 얼마를 할인해 주겠죠? 그렇죠. 55개 해당하는 요거를 찾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할인율 표는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루컵을 쓸 거고요. 맞죠? H루컵. 그 다음에 그 H루컵에 해당하는 첫 번째 줄은 개수고 두 번째는 할인율이니까 얘를 두 번째 거를 찾아가지고 금액에다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 얘랑 3%를 곱하니까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문제 다시 돌아갑니다. 할인액은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이래요. 맞네. 책에 있는 대로 맞네. 그러면 는
판매 금액 곱하기는 별표예요. 네. 별표. 본래는 이거였어요. 이거.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라고 있는데 이 에스터리스크가 곱하기예요. 곱하기. 본래는 에스터리스크라고 읽고 저렇게 6가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엑셀은 우리 키보드도 그렇게 돼 있죠? 6가닥으로 돼 있잖아. 근데 엑셀에서는 별표로 나오더라고. 별표가 나오던 6가닥으로 나오던 그게 곱하기 표시예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 요게 나누기고. 더하기나 빼기는 똑같은데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달라요. 기호가. 그 다른 이유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뭐라고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어요? WXY. 이건 뭐라고 읽어요? 3 곱하기 4. 똑같은 건데 하나는 X로 읽고 하나는 곱하기로 읽잖아요. 오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는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X고 이것도 X인데 똑같은 X인데 그래서 곱하기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3번을 찍잖아요. 찍 긋고 찍어야 되는데 옛날에 키보드로 쓰는 게 아니라 종이에 글을 써서 보내주면 천공수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타자수가. 근데 프로그래머가 예쁘게 안 써요. 막 날려먹지. 그러면 이게 나누기인지 더하기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이렇게 쓰자 하는 거야.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그림이 달라요. 자, 그 다음 여기 밑에서 표를 찾아야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HLOOKUP을 쓴다 그랬죠. HLOOKUP. HLOOKUP에서 찾고자 하는 값은 뭐예요? 찾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판매 수량을 갖고 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량을 찍어야죠. 수량. 그리고 밑에 표에서 찾는 거죠. 표. 이때는 F4번키 눌러요. 왜? 계산을 하고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거든. 자동 채우기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만 계산하고 말 것 같으면 F4번 안 누르는데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컴마 밑에 있는 3%를 가져오니까 2를 써야 되고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55개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다는 뜻이에요. 2번이 일치. 아니 2는 여기 첫 번째 줄이 수량이고 두 번째 줄이 할인율이니까 2라고 쓴 거고 밑에 true하고 false가 나왔잖아요. 아까 여기에서 true하고 false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true하고 false. 이 false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90점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지형식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55를 정확히 못 찾잖아요. 40에서 70 사이에 있는 거잖아. 55는. 그러니까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뜻으로 유사일치라는 걸 꼭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 중에 위에 있잖아. 유사일치가. 이 위에 있는 거는 안 써도 돼요. 컴마하고 얘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꼭 써야 되고 만약에. 그래서 도지형씨는 false를 써야만이 도지형 90을 찾는 거지만 지금은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 찾는 거잖아요. 유사일치. 근데 둘 중에 위에 있잖아. 항목 2개 중에 위에 있는 거는 안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컴마를 굳이 안 써도 된다고. 뒤에 컴마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냥 닫아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 금액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항상 여기다 false를 썼어요. VLOOKUP을 찾던 HLOOKUP을 찾던 다 false를 썼는데 얘는 안 써도 된다 이거지. 안 써도 된다. 어떨 때 안 쓴다?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 안 써도 된다. 그것이 true일 때, 1일 때 안 쓴다. 1일 때. 자, VLOOKUP 하고요. VLOOKUP 하고
Hlookup은 true인가요? true? 예. true라는 말은 1이에요. 1일 때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생략 가능. 그 다음에 랭크 함수 기억나세요? 랭크는 이제 큰 숫자가 1등, 작은 숫자가 1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false, 즉 0일 때 생략 가능한 거예요. 0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0이라는 말은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큰 숫자가 1등을 할 때, 큰 숫자가 1등일 때가 내림차순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생략하는 거고, 오름차순일 때, 작은 숫자가 1등일 때는 1을 써야 돼. 1. 그리고 Vlookup이나 Hlookup은 true일 때, true라는 건 뭐죠? true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죠. 비슷하게 일치. 이럴 때는 뭐다? 생략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때는 꼭 써야 되는 거고. 이게 필기시험에 꼭 나와요. 실기시험은 어차피 내가 키보드로 치고 컴마를 찍으면 뭐 나오니까 선택하면 되지만, 필기시험 때는 외워서 가야 된단 말이야. 이 함수 자체를. 자, 근데 또 하나 나왔어요. 지금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라운드업. 0하고 뒷금 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true가라는 건데, 이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뜻일 때가 true잖아요. 네. 그 뜻이라고. false라는 말은 랭크에서 내림차순, 큰 숫자가 1등일 때는 생략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false 0이었잖아요. 같은 설명이지 뭐. 같은 내용이지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라운드업하고 라운드 다운하고 있어요. 라운드업하고 라운드 다운. 자, 라운드업,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있어요. 세 가지. 반올림, 올림, 내림. 반올림, 올림, 내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88쪽 밑에 자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좀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반올림에 관한 거, 올림, 내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특히요, 평균 계산하는 거 있죠, 평균. 평균하면 소수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소수점을 없애라 이렇게 할 때 반올림을 해라, 올림을 해라, 내림을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꼭 같이 세트로 나와요, 문제가. 지금 같은 경우도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4208원 나왔잖아. 8원도 나오고 10원도 나오고 20원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잖아. 83원. 이게 보기 싫으니까 24,100원 할인해 주자 이거. 24,100원. 24,100원을 할인하면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게끔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그것도 설명이 좀 기니까 다음에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